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이 시장의 혼란은 빠르게 진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 시각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양대지수 파란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5% 하락한 2,4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1% 하락한 채 674포인트 선에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수급 쪽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만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312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5억 원, 93억 원 순매도 우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개인만 홀로 989억 원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AI 대형주들이 랠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진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IT 투톱으로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8% 54,1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92%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2,900원 선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도 보면 2차 전지나 바이오 관련된 주도주 섹터들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반면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0.96%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특징적인 부분, 금융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이어서 약세 이어갑니다. 순매도 물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의 연속성 부분에서 이 밸류업 기대감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가 이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5%대 오늘 좀 급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대표적으로 89,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고려아연은 8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이 순위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9%대 강세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0.47% 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0.38% 강세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하락폭이 더 큰 이유, 6위부터 10위 사이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최근 강세 보이던 엔터주들도 쉬어갑니다. 2%대 JYP 엔터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성 가져가고 있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출이 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들의 테마주들도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데요.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로 직행하고 있거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저지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들은 반대로 급락세 보이고 있는 점,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어떤 인물과 관련된 종목이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의료 AI인데요. AI 테마를 적극적으로 이끌다가 최근에는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루닛, 이 북미 학회 성과에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강세 보이면서 63,700원 선 지금 현재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 또 삼성그룹 안에서도 바이오 쪽을 더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의료 AI 테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몇 개 없는데 강세 보이고 있는 쪽 살펴봤고요. 이와 반대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정책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원전이나 금융주들은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달러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1,413.80전에서 달러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1,410원 선 라인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혼란스러운 전국을 딛고 오늘 시장에서는 안정성을 대부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좀 반등이 성공을 해줄지는 저희 직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통해서 풀어보시죠.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3대 지수 모두 최고가. 네. 우리가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파월 의장 발언도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경제는 어쨌든 굉장히 견조한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요. 한국 증시는 네, 어제 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어제 큰 폭의 하락세 나타냈고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증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안 좋아지는 방향성 그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계엄이 있던 바로 전날 보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수급이 좀 돌아왔던 하루였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8월 이후로 4개월 연속 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계엄 이후로 그런 소동 이후로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그 계엄 이후에 되게 급락은 없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급성 질환도 문제지만 만성 질환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정말로 걱정했는데 폭락까지는 나타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또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매도던데. 네. 지금 원화도 계속 약세 네. 기조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런 식으로 꼬일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아직 캐나다랑 멕시코랑 좀 다르게 트럼프의 어떤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의 직접적인 직격탄은 아직 맞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맞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선 각 나라들을 이제 테이블로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가서 또 협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협상의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들도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약점의 부분들을 분명히 감안하고 보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당장 우리 발등에 불부터 한번 다뤄보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도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시장 변동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부터는 또 우리가 하기 나름의 달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기각이 되고 탄핵이 발의가 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마 지금 야당에서는 만약에 국회 문턱 넘지 못하면 재발의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 분명히 저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탄핵이 예를 들어서 국회 문턱을 넘는다.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결론이 좀 빨리 나는 쪽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탄핵 국면 때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부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사그라들었을 때는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한 2개월 동안 보면 코스피 한 10% 정도 빠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 때 한 2개월 동안 또 한 3% 정도 빠졌었고 그다음에 2016년이 어떻게 보면 탄핵 전국 저희가 경험해본 첫 번째 전국인데 10월에 태블릿 PC 얘기가 나왔고요. 12월까지 한 0.2%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12월부터 한 1년간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은 탄핵 국면이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된 게 그 다음 해 3월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이에도 그럼 주식시장은 좀 좋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국면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면은 어떨까라고 보면 우리 경제 지표 지금 좋은 거 거의 없고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약세였고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부 2기가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 맞는 탄핵의 예비 국면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사실 2016년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 부분. 그때보다도 구조적으로 저희가 가드 내리고 복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 구조 자체가 좀 견뎌낼 만한 체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다면 그때와 직접 비교는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최근에 이제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또 그 주식시장 양상을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뭐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뭐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은 또 급락하는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네, 저도 동의하고요. 뭐 미국에서도 사실 저희 미국도 트럼프 테마주 있고 예전에 뭐 해리스 후보일 때 해리스 테마주 있었잖냐. 네. 근데 사실 그 정도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 중에 한 요소로 정치 테마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 와중에 아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일단 뭐 하나 연관이 있다고 하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인사의 사촌이 거기에 임원이었다. 뭐 이런 식이면 이제 그 기업이 테마주로 묶이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펀더멘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국 나중에 돌이켜 보면 주가는 다 되돌아가더라고요. 네, 주가는 결국은 펀더멘털로 돌아가고 오히려 저는 이것들을 투자를 여기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뭘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시장이 지금의 전국을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좀 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로 파악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기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위험성이 많은 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 해보죠. 환율이 널뛰었다가 1,440원대까지 지금 올라섰다가 지금 좀 안정이 됐다고 하죠. 1,41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안정된 거지만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수준이 지금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본다면 이거 이 상태로 계속 고환율 상태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높아서 원화가 약세면 수출 경쟁력이라도 좋은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구조라는 건 결국 중간재를 사다가 외국에다가 가공해서 파는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네. 중간재 사올 때 이미 환율이 비싸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좋을 것도 별로 없는데 결국 이거 우리 경제에 굉장한 부담, 특히 한국은행에서 최근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마 11월 달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로 환율이 기조적으로 상승을 해갔고 그 이후로 이게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것을 아마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 계속 안 좋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일들은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다가 지금 이런 계엄 사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률은 받쳐주지 않는데 물가 쪽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금리 인하의 속도는 늦어질 거고요. 금융정책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계부채 잡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금융정책이 또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또 가능할지의 문제 하나랑 그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문제 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관 검색어 같은 거 막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성 분석 같은 걸 해보면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젊은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금리 인하하면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 게 또 이런 감정 분석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사실 지금 실타는 떨어지고 있고 악재는 쌓이고 있고 제가 너무 어두운 걸 수도 있지만 좀 너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금통위가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의 증시가 악재로 그걸 반영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감성적인 연관 검색어를 본다면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안정 조치들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열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 RP 매입 하겠다. 그리고 환율도 만약에 변동하면 이것도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 취하겠다. 일단 메시지를 그렇게 낸 것이고 액션도 이제 취할 거라고 본다면 너무 큰 우려할 만한 상황. 예를 들면 환율이 뭐 1,450원 이상으로 튀어오른다든지 그런 상황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 번만 드리면 저희는 그럼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만 위험하고 콜레스테롤이 막 몸에 계속 쌓이고 있는 만성 질환은 그럼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금융 당국이 정부가 갖고 있는 실탄이 이게 정말 무제한일까요? 그리고 IMF라는 트라우마를 한번 겪은 우리 경제를 외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희 경제의 제일 약한 부분을 모르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책들끼리 서로 코디네이션도 잘 돼야 되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를 과연 그렇게 볼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좀 경고등이 켜진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그 레고랜드 사태 때도 일시적인 신용 경색이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채권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자금을 투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돈을 그때 썼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또 똑같이 맞습니다. 재현된 거 네, 아닌가 싶은 거죠.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그것을 예상 못했던 금리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패닉이 있었던 외부적인 요건이라면 코로나 팬데믹도 외부에서 뭔가 빵 하고 온 샥이라면 이번에는 우리 안에서 골마 터진 어떤 샥들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도 태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이 국면이 잘 지나가길 그냥 바랄 뿐입니다. 네. 실물 경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이쪽에 이제 타격이 갔지만 이게 이제 2차, 3차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 보면 결국 실물 경제인데 사실 연말이면 대목이잖아요. 소비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이 또 돌입하게 되면 이런 각종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결국 실물 경제에 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GDP 성장률에서 각각의 컴포넌트, 투자나 소비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수출이 견인을 했고요. 올 3분기는 방금 전에 저기 밑에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수출이 줄면서 어떤 게 성장의 견인차가 됐냐면 소비가 는 게 그리고 설비 투자가 좀 는 게 견인이 됐어요. 그런데 네. 생각해 보시면 이 소비라는 것도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은 이미 피크아웃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수마저 더 빠른 속도로 얼어붙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 깎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 방어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 미만 밑으로 이제 내려잡았잖아요. 2% 밑으로 내려잡았다는 건 우리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지금 터졌단 말이죠. 혹시 더 낮춰 잡아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23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시작할 때 정부나 한국은행은 2% 중반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글로벌 IB들은 1%대 중반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2023년에. 근데 2023년 1.4가 결국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수렴했냐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 IB들한테 결국 수렴했거든요. 네. 봤을 때 내년도 저는 그럴 가능성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글로벌 아이들을 골드만삭스 1.8 찍고 있고 JP모건 1.7 찍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정 전망치 나오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1%대 중반 성장률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는데 1%대 중반이나 저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도 되는 게 너무나도 악재들이 지금 첩첩이 쌓이고 있어서요. 계속 저 상태로 가면요. 네. 계속 네. 2% 1%대 더 심하게는 예를 들어서 1% 미만까지 0%대까지 네. 그렇게 기조적으로 쭉 낮아질 일본 사례를 네. 떠올리게 됩니다. 네. 아니, 시계를 보면 뭐 앞으로 1, 2년 사이에 갑자기 0%대로 뭐 기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장적인 문제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고령화가 네.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경제 구조 자체는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 같은 것도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응하려고 좀 했다가 지금 또 다 들어갔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에 예산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12월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우려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내수 부진의 장기화, 우리가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을 똑같이 판박이처럼 겪게 될까 봐 그거 하지 않겠다고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걱정인 거죠. 근데 일본은 반등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육성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경기 부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공감하고요. 사실 저는 일본이 잘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베노믹스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영업 잘하고 되게 수입이 좋았습니다. 일본 기업들한테 어떤 주문을 했냐면 그 기업의 이윤을 조금 나누자, 근로자들이랑 나누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발상까지도 아베노믹스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저희는 어떤 극단적인 정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지, 그런 리더십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밸류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잡겠다고 그렇게 이 정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다라는 반쪽짜리라는 좀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돼버린 이상 지금 경제수장들도 지금 사퇴한다라고 하는데 더 동력이 빠질 것 같고 그럼 더 이상 비빌 언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정책이라고 보는 게 이거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나아가자는 정책인데 이거는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정책의 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장의 연속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 허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열차 이미 출발한 것 같죠. 자, 이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혼란에 한국 경제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황이죠. 자산시장도 불안하고요. 소비, 각종 투자 심리 급격하게 또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또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또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사명 책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 휘몰아쳤던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 우리 나이 또래 60대 이상 분들에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만 발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도 야밤에 비상계엄을 아주 그냥 엄숙한 말씀으로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6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또 뒤집어지니까 안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탄핵으로 이제 전국이 지금 벌집 쑤신 것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며칠간의 분위기를 설명하라 그러면 엄청 놀랐고 엄청 안도했고 더 엄청 놀랐고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인사는 그러더니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 교수님. 네. 해외 쪽 반응도 궁금하고요. 정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때가 10시 반 정도 됐었죠. 그저께 밤 10시 반 정도. 뉴스를 안 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어떤 지인 한 분이 네. 예, 먼저 알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냐 지금 해서 뉴스를 틀었더니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지인들 연락이 오고 한국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지금 폐쇄되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너 나올 수 있느냐, 출장을 올 수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뭐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유학생인 분은 지금 달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바꿔야 되느냐, 뭐 좀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몇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저는 아직 60이 안 넘었는데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경험을 하셨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80년 그때 네. 전두환 군부가 광주 사태 때 이제 비상계엄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없다가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상계엄은 그러니까 기억에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실감이 안 났었는데 탄핵이라는 게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거리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해가지고 대통령 한 번 걸러가지고 지금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비상계엄보다 경험했던 탄핵에 대한 그 우려와 그 걱정이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주의 국가가 됐더라고요. 네, 전쟁 네. 중인 것도 아닌데 네. 말이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 뭐 다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건 미증유, 과거에 없었던 일이었고 또 네. 전대미문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체제 이래 우리가 45년 동안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들었고 너무 생경스럽게 들어서 이게 진짜인가 하는 그 약간 환청에 시달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박물관에 봉인되어야 할 계엄이 이제 버젓이 21세기의 여의도에 등장한 건데 어쨌든 이제 하루 만에 해프닝, 뭐 서울의 밤이라고 이제 표현들 합니다만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폭풍이 가져다줄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 즉 계엄에 대한 반작용 탄핵은 또 어디까지 갈지
이 정말 불확실성의 이 시계 제로의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은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안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빨리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기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좀 최소화시키고 좀 짧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심사숙고 중인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첫 메시지가 나갈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의 첫 입장에 따라서 모든 나머지 변수들이 후폭풍과 반작용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아주 진중한 그런 좀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자정 40분경에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시계가 어쨌든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46분에 0시 46분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다는 건 내일 새벽 1시부터 그다음에 일요일 새벽 1시까지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2석에 야당이 6개 야당이 연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 단일 대우는 탄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하나잖아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주목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 올라간 이번 탄핵 소추안만큼은 저도 부결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는 이게 8표가 한 표도 그러니까 이탈표가 한 표도 안 나오느냐 아니면 한 표냐 두 표냐 세 표냐 네 표냐에 따라서 그 표가 어디까지 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새 회기가 오면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또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변수가 지금 이번 주말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추락할 경우에는 네. 탄핵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극심한 동요가 올 것이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말하자면 주말부터 나올 수 있는 광장의 시민의 숫자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민심에 반응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사이에 진행되는 숨가쁜 과정을 통해서 내부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변수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향후 대통령 지지율의 변수와 그다음에 주말에 나오는 광장의 변수 중요하고 이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어떤 최초의 입장을 내실지 여기에 따라서 많은 또 변수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저는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그다음에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로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신 교수님? 일단은 그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저는 시큰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사퇴를 했었어야 할 타이밍이 많았었거든요. 네. 안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또 총사퇴도 하니 많이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사퇴가 국민들한테 진짜 윤석열 정부가 변했구나라고 느끼기에는 저는 변수로서는 너무 늦었고 그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 그다음에 벌써 오늘쯤이면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이 나와야 됐었거든요. 네.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당이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 6개월, 1년 동안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께서 지난 담화와 180도 다른 정말 진솔한 저는 담화가 서둘러 나와줘야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저는 막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총사퇴나 이 뭐 탈당이나 이거는 진짜 잔잔한 잔챙이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진실한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뭐 보도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다.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도가 되는 것으로 보면 좀 걱정스럽기는 네.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대통령 면담 자리에선 탈당 이야기가 없었다. 라는 걸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탈당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당이 공통으로 의결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각 총사퇴와 네. 김영경 국방장관의 그 사임. 근데 사임, 그건 네. 이미 지금 진행됐으니까 받아들였죠? 받아들였고 후임자가 지명됐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좀 번외로 치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대통령 탈당이죠. 사실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통령 탈당이 큰 이제 문제의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작은 틀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겠다는 뜻을 내포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여당의 지위는 상실되는 거고 네. 대통령은 그때부터 야당과 직접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라는 말하자면 방파제를 잃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단독 국정수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노렸겠죠. 탈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분리하면서 이 리스크를 여당이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과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그러면은 독립 변수로서 그러면 야당을 직접 상대하든 국민을 직접 상대하든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그 두 가지 포석을 노리고 탈당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책임도 불붙는 것을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대통령 면전에서는 아마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탈당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출당 조치를 하는 건데 이 출당은 사실은 강력한 조치 더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죠. 네. 그러니까 출당은 사실 역대 우리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사실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또 이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있어서 신뢰와 상호 또 이제까지 운명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 과한 조치 아니냐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출당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결국 탈당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얼만큼 이번 사안과 다음 스텝에 대해서 진솔하고도 폭넓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입장을 정말 솔직하게 밝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민이 얼만큼 동의해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뭐 사람이 물러나고 바뀌고 그다음에 뭐 새로 누구를 기용하고 이거는 저도 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말하자면 여기에 영향을 끼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느냐 여부 그건 아직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얼마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네, 조 교수님. 예, 그 최상목 부총리께서 아주 좀 빠르게 발표를 했어요. 외국 뭐 그 국제기구하고 뭐 신용평가기관 등등에 해가지고 앞으로 잘 유지를 하겠다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에 핵심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불확실성을 뭐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더라도 자기 의견이 나오기를 지금 외국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고 이 안정화하겠다, 유지하겠다 하는 걸 발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같이 이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브리핑을 외국에 대고 계속 해줘야 되고 안심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 공유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굉장히 필요하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뭐 신용등급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도 이상한 살이 덧붙여져 가지고 퍼지기도 하고 하죠.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참 변곡점이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인 거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시기가 묘한 시기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터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폭풍으로서의 탄핵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튼튼했냐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튼튼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도 튼튼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이라는 거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르는 그 대외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을 포함하는 야권에서 정부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항상 뭐 특검 문제라든지 해서 계속 있어 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탄탄한 어떤 그런 정책 면에서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정책도 보면은 제가 늘 비판하지만 이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정책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소비 대책도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에 썼던 것보다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부터 지금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수가 나쁜 것은 네.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그런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작년 썼던 것보다 더 쓰면 그것의 몇 프로를 이걸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부의 정책은 최상목 경제팀의 정책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비상계엄 터지기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정책 면에서나 인적 구성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경고를 제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하나도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일이 터지니까 총사퇴하겠다고요. 당장 나갔었어야 하죠. 그 경제팀이나 네.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총리도요. 간다고 하고 지금 한 지가 우리 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엉거주춤해갖고 지금 그 1년 이상 왔잖아요.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팎으로 그리고 계엄 이전서부터 문제가 골마 터져서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한 상황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것이다. 변명하지 마시고 국민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 잘못했다고 하면 들으시라. 아니 우리 인수위원회 출범할 때요. 그 뒤에 큰 백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납니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하고 이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네. 제발 좀 들으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했다. 저는 진짜 이 석고대죄하시는 저는 반성문이 저는 오늘 중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냥 국민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냥 저는 이 자세로부터 또 모든 것을 새로 쌓아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긴 말 하지 말고 저는 사과 입장을 진솔하게 내놓는 것이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대통령의 일단 입장도 나와야 되고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일단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후속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데 네. 소극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3실장을 비롯해 수석이 저는 사표를 낸 거는 아마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그 참모들과 상의를 안 하고 아마 계엄을 했다라는 데 대한 어떤 약간의 반발성 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아주 측근에서 모시는 비서들로서 이를 막지 못했고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냈는데 자 그럼 일괄 사표 내면은 또 국무위원도 지금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총리를 빼고 나머지 정부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러면 한 번에 다 빠져버리면 정말 국정은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할 건 선별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어떻게 할 때 보관을 밝혀주어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해줘야죠. 특히 이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아마 혹시라도 탄핵이 통과될 경우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재됩니다. 총리가 탄핵에 대한 염두까지 두고 지금 그 대국민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 상태인 대통령께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신다는 것이 지금 다들 지적하시지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제고시키는 겁니다. 이 제고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디로 불똥이 튀겠습니까? 경제로 튀고 외교로 튀고 안보로 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한 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은
물론 뒤늦게는 한국 현대사의 기록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책임으로 오롯이 규결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지만 그 심사숙고의 시간이 좀 짧아야 되고 짤 때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결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빠르고 그다음에 좀 뭐 대통령의 포괄적 자세 이런 네. 것들 입장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여담으로 19% 20%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 19% 20%라도 지지하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처했던 그 사면 초과의 상황, 뭐 이어지는 공무원들의 탄핵이나 의료 대란이나 뭐 예산안 삭감이나 뭐 특검을 하죠. 아무것도 거대 야당에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2025년에 하지만 그거하고 전혀 그들 20%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단으로 이거를 돌파하려고 했던 데에서 제가 보기에 이 20%가 상당히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요. 네. 이건 뭐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요. 지난 5번의 윤석열 정부까지 해서 5번의 대통령 중에 탄핵을 지금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경험했던 게 3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5, 50% 이상의 확률이 탄핵을 경험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실패됐던 거고 네. 박근혜 성공했고 윤석열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임기 보장해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있더라도 너희가 잘못을 하고 그러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피키하다. 우리가 탄핵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 후진국가, 후퇴국가 하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요. 가장 민주적인 국가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국민이 자기 손으로 뽑고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저렇게 한 번 걸러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요. 미국만 봐도 클린턴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항상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다르다. 대통령 하기 힘든 나라다 네. 하는 게 네. 예, 느낌입니다. 최소한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헌재에서 만약에 이제 심리를 하게 된다면 네. 지금 3명의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게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요건이 갖춰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갖춰진 거냐? 갖춰진 겁니까? 예, 정당성에 문제가 없냐라는. 정당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인이잖아요. 근데 왜 논란이 지금 되고? 그러니까 6인인데 이제 3인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대 정족수가 6인입니다. 전원이 찬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명이 빠진 상태를 적절한 상태로 봐야 하느냐. 근데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위헌이 심리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그대로 헌재에 적용됩니다. 그럼 6인이 심리하는 것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위헌은 아닙니다. 위법도 아닙니다. 그러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결정은 6명 전체 찬성이 되면 됩니다. 근데 3명이 빠진 상태에서 6명 전체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나중에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정말 온당했느냐에 또 나중에 대통령의 하야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탄핵이라는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을까봐 3인이 온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추천은 돼 있잖아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합의를 이렇게 했죠. 이제 3인은 돼서 이제 민주당이 2석을 갖고 네. 2인을 갖고 국민의힘이 1인을 갖는다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사람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특정하진 않았는데 사람이 특정된 상태에서 만일 인사청문회까지 그러면 대통령 탄핵 전에 이루어진다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은 직무 권한 대행이 대통령 대행이 임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탄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데 제가 한 설명 그대로 놓고 보면 만일 통과되더라도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정리한다면 네.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만일 심리를 하는 계속 과정에서 3인이 충원이 된다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심리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결정은 나중에 9인 체제에서 조금 늦더라도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 교수님 해외에선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wait and see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 며칠이라도 더. 뭐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태만 팩트만 나와 있지. 뭐 그 계엄령 시도가 있었고 지금 탄핵을 준비 중이고 근데 대통령 입장은 안 나왔고 그 외국의 저에 가까운 뭐 운용사 각각 운용사 글로벌 운용사들을 보면요. 네. 지정학적 위험을 담당하는 이사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익스포저 위치 그거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위치 조절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이제 뭐 사명이고 임명 그 자기네들이 할 일이니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여기저기 계속 컨택도 하고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라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여기서 굉장한 그 정부의 그 비대칭도 일어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책임자 뭐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최상무 부총리가 됐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자주 보다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것들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 네. 신 교수님, 네. 우리 대외 신인도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이제 그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사태가 빠르게 가라앉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사회,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또는 최소한 매주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탄핵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네. 그 탄핵이 의결되고 안 되고 헌재에서 논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분명히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미 결정된 수치가 아니고 앞으로 생물처럼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가변적이면서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경제를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십만 명이 매일 길거리로 모여서 요구를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민생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시더라도 좀 신인도에 좀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점잖게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고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서둘러 안심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사과, 파격적인 인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국 중립 내각마저도 네. 제한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저는 가라앉히는 일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대외 신인도의 하락의 우려가 야 대한민국 진짜 놀랍게 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리질리언트하다. 정말 이게 신속하게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최 평론가님. 네. 신용평가사 S&P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AA 정도의 등급을 하는 주권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약간 좀 비아냥해. 네. 약간 좀 영어식 표현이라서. 예, 약간 꼬아서 얘기한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너희들 믿으니까 신용평가 그대로 둘게. 뭐 이런 해석을 한다면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민망하다고 표현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국격의 수준이랄까, 국력의 위상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44년 만에 45년 동안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야 할 나라가 됐나? 이게 역사의 박물관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현실 정치에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한밤 사이에 이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의 시간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복 탄력성 때문에 외국의 신용평가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본원적 질문을 던졌죠. 너희들 한 번은 이랬지만 두 번 또 요동치면 우리 다시 볼 거야라는 걸 함의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두 교수님 정확한 지적해 주시지만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의 그 능력을 보려면요. 이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통제해 나가느냐 이 상황 관리 능력이 결국 그 능력을 보여준 척도가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우승하는 팀은 공격을 잘하는 팀이 아니라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안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바로 펀더멘탈과 직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그럼 이제 시행평가사들도 계속 아까 와칭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수습하는 과정들을 보고선 재판단할 수 있다. 그 함의까지 여지까지 열어두었다. 그 S&P가 발표한 그 내용하고 정확히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저는 제 지인 미국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한국을 자주 갔는데 나는 그렇게 안 느꼈어. 굉장히 너희들 안정적이고 경제도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느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 하는 뉘앙스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신용평가사의 등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직접 매일매일 시간 보고 있는 환율, 주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용과 앞으로 단기간의 미래를 판단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율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상당히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그래도 뭐 외환보유고 글로벌 랭킹 9위다 뭐 등등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외국에서 보기에도 S&P가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는 너희 그렇게 안 보고 있어. 좀 더 기대하고 있어 아직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좀 힘이 있다 아직은. 그런 걸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계속 불씨는 남아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또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거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확실히 윤 대통령과 나와의 인식이 크다, 네, 인식 차이가 네, 네. 크다라는 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리얼미터 조사도 조금 전에 나왔네요. 네네. 73%가 탄핵에 동의를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참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아마 한동훈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발언일 겁니다. 네. 대통령과 만났는데 인식의 간극차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네. 이 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은 탄핵은 분명히 맞겠지만 이번 계엄이 매우 위헌적이었고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건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후속 조치로 해결한 거죠. 근데 대통령 입장은 별로 진전된 게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네. 전원 형식에 따라 보더라도 적법했던 권한 행사였다라고 이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이 상황이 타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은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계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네.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지금 아마 여론조사는 이게 오늘만 특정해서 그러니까 옳았느냐 맞느냐 이것만 특정해서 물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제 조사에서 지금 국민의 여론은 이 여론조사 지형에 따르면은 상당 부분 지금 계엄도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고 탄핵도 지금 야당에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일종의 징후가 좀 나타났던 거라고 봐요. 물론 네. 하루 사이에 여론이 저는 뭐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추세와 흐름을 잠깐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엄중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호로 보느냐 소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한 게 엇갈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빠른 대책과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낸다면 관계없겠지만 그것이 노이즈로 들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여론조사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전하는 어쨌든 여당으로서 민심을 전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대통령실은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들어야 할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3%라고 하셨죠? 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왜? 계엄이 터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는다가 70%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이 없었을 때도 국민들이 70% 정도 지지를 안 했는데 계엄이 결국은 1~2%밖에 올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계엄도 계엄이지만 이 계엄 때문에 지금 탄핵으로 가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계엄이 있기 전서부터 70% 이상이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원인은 뭐냐?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인사가 아주 이해를 못하는 인사고 뭔가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맞춰도 불행하고 안 맞춰도 불행한 것이 되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그 국민의 민심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솔한 반성이 이번 기회에 그냥 네. 합해서 나오고 석고대죄하시는 타임이 있기를 교수님, 저는 기대해 근데 봅니다. 그 목이 뻣뻣한 게 고쳐질까요? 그것도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성경 말씀 이렇게 뭐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 뭐 진솔한 사과가 진짜 가능할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오고 있는 대안들이 뭐 탄핵 나오고 하야 나오고 무슨 죽임제 개헌 나오고 거국내각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사과하고 어떻게 다시 수습해가지고 이대로 간다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 네. 지금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은 판이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6명 이상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대요. 8명 이탈표가 이제 생기면 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6명은 직접 확인했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네. 아까 가능성은 낮게 보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의원의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 사실 솔직히 탄핵에는 내 찬성하지만 이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의 기본적인 이게 구성 요소는 나도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내가 이 표결에서 참여해서 당론으로 이미 확정돼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속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그러면 표결로 직결할까?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아까 한두 표의 이탈, 그래서 숫자가 왜 중요해 보냐면은 천하람 의원은 6명으로 얘기했지만 단 한두 명이나 나온다면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균열의 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탄핵안이 다시 재발이 됐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속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번에는 아마 이런 심리전들이 있을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야권의 심리전으로 보는데 네. 여권 너희들 흔들리고 있어라고 슬쩍 또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일비 반응하는 여권이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둬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이 일단 출렁였다가 지금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네. 추세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이탈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타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 전날 그 계엄 전날 이렇게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도로 갑자기 돌아섰다 뭐 하는데 아니 저는 이 계엄이란 문제는 단기적인 그 팩트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부터 계속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탄핵 국면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불안과 그 불확실성을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목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크고 하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하고 환율 측면에서는 특히. 환율 신 교수님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 1,400원대 위에서 일단은 계속 있고 머물러 있고. 일단 우리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환율이 안정적이었는가? 아니죠. 뭐 아니었죠. 아닌데. 네. 네,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엄과 탄핵 요소가 더해졌고 그 전에는 트럼프 요소가 더해져서 1,450원, 60원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뭐 환율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생긴 거는 사실인데 저는 두 가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탄핵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면서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요인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할게요. 네. 첫째, 내년도에 경상수지 흑자를 한국은행과 KDI가 800억에서 900억 달러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은 부진하지만 수입이 같이 부진해갖고 흑자가 거의 900억 달러가 경상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불황형 흑자. 이거는 네. 환율에 굉장히 안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이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현재 0.2인데 이걸 0.5 이상으로 올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따라서 엔화가 150엔대를 한참 웃돌던 환율이 지금 140엔대로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본 엔화가 만약에 140엔대로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일본 엔화하고 동조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네. 따라서 탄핵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불황형 흑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탄탄한 흑자, 그다음에 일본 엔화의 강세, 이 두 가지 요인이 환율을 1,450원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서 내년도 1년 동안 계속해서 환율이 1,460, 1,480, 1,500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물 경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연말이면 사실 소비도 아주 괜찮아야 되고 뭐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도 좀 고치가 되는 이런 시기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정 교수님. 네. 실물 경제 괜찮겠습니까?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걱정이죠. 앞으로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뭐 등등 하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 대책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중단이 될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네. 자영업자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그래도 낮췄는데 이거 낮춰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더 원래는 그렇게 더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최대한으로 유동성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탄핵과 이번에 그 계엄 전 상황인데 네. 그걸 예측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긴급대책회의에서 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뭐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뒷받쳐줘야지 유동성 공급도 되고 RP도 발행하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건데 증한자금 뭐 10조 가지고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 측면에서 먹구름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특히 연말로 갈수록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일정 좀 네네네.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네. 거는 일단 10일까지 했죠. 합의안 가져오라고. 네. 이것도 지금 그 시한 맞춰질 수 있을지 걱정이고 네네. 사실 이제 민생 법안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뭐 K칩스법도 네. 지금 아직 네,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데 네. 이런 일정들이 지금 다 뒤로 밀리게 생겼어요. 사실 뭐 K칩스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가 다 합의하고 그런 것들이라 뭐 이거는 국익과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왜 탄핵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왜 엄중하냐면 탄핵이란 말들이 국회에 한번 수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 나머지는 다 블랙홀에 빠져듭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포커스가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예산 예자를 다루는 지금 언론 한번 보셨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11로 얘기했지만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올 거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장 정부는 내년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준예산 편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정 안 되면은 지금의 감액 예산이 현실화될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죠. 정부가 내년에 기본 예산을 편성 못하고 급한 대로 준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야당이 통과한 게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해서 감액 예산으로 한 해 살림을 시작한다든가 네. 이러면 지자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연쇄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 심리와는 별도로 이 시스템 자체에도 이게 기름이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경제와 또 별도의 영역에서 사회 혼란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불안 요소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성장 동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될 이런 시점에 더 불을 꺼주는 물이 자꾸 공급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왜 정치 일정들을 단기화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죠. 법대로. 지금 또 상정됐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무한정 늘려서 가면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니까
짧게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걸 2막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예산, 정책, 법안 처리 이런 걸 갖다 줌으로써 정치는 언제나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외신도 외국 시장도 다 그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말씀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네. 내년도에 생계급여를 4인 가구에 141만 가구에 대해서 옛날에는 얼마를 줬냐 하면 10만 원을 줬어요. 이거 네. 12만 원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2,200만 주던 것을 2,341만 원 주도록 돼 있는 게 이게 지급이 안 돼요. 그게 해당자가 141만이고 총 예산 21조입니다. 또 노인이 한 달에 일자리로 그 1인당 103만 원 받아갈 수 있던 것을 110만 원으로 7만 원을 올려주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4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4인 가구하고 노인네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적게 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4인 가구 해당자들과 노인들께서 좀 국회에 오셔갖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25년도 예산 좀 빨리 좀 통과시켜 주라. 저는 좀 피켓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요. 네. 미국의 S&P가요. 올 들어 수익률이 YTD라고 그러죠. 12월 지금 그러니까 11달 수익률이요. 네. 지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높아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1928년 이후로 S&P 수익률이 가장 올해가 높아요. 작년 2024년 10월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막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계속 유지하다가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그 이후로 250%.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예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네. 저희 지금 작은 회사, 스타트업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총 1위 회사의 수익률이 250%.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 코스피 수익률은 10% 하락했어요. 네. 환율 우리나라 원화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자산이 모든 자산이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자산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볼 때 글로벌 팩터예요. 글로벌 팩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리스크 두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해가지고 뭐 중동에 두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관세 뭐 이민자 정책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컬 팩터가 있고 글로벌 팩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로컬 팩터마저도 이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문제예요. 이거라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사면 초과입니다. 최근 4대 그룹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회의 가졌다고 하죠. 사실 지금쯤 시기면 내년도 경영계획 다 만들어져서 심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다시 작성해야 될 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여파가 미치네요. 제가 아까 나비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토네이도 폭풍이 된다는 그 이론, 나비 효과 이론 아닙니까? 네.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축이 되고 예산안 축이 이전에 정치가 안정돼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모든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다시 짜야 합니다. 네. 사실 지금쯤이면 관성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면 그 말이 안 되죠. 불확실성을 가장 낮춰야 되는 최고의 지위가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 불안정한 나라가 경제가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교훈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가 갖고 있는 엄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는 여기에 종속 변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축적의 시간이 이걸 버텨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더 훼손되거나 더 많이 버티지 못할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겠지만 그래도 큰 지도와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는 정치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말 정국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년도 성장을 전망치를 하느니 이제 2% 밑으로 떨어뜨렸잖아요. 연말에 보통 우리 송년회 많이 하는데 송년회들 많이 취소하신대요. 뭐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 장기적으로 이런 내수 부진이 이런 게 고착화될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1.9면 나쁘고 2.1이면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1.9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가 완전 죽었잖아요. 네. 이게 평균 4%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가 죽은 원인이 뭐냐? 그 소비가 죽은 게 수출이 안 돼서 죽은 거냐? 맨날 같이 정치권이 싸워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조는요. 이게 어제 오늘에 윤석열 정부 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훨씬 이전서부터 대한민국의 내수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정치권도 정부 당국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의 내수는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00만 명이 해당되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완전히 경쟁력을 잃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내수 살리시고 싶으면 1인당 25만 원 그것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25만 원 줘가지고 해결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해법을 내놔라는 거예요. 제가 해법을 드렸어요. 10% 부가가치를 5%포인트 낮추어서 앞으로 4년 정도만 5%로 낮추면 네. 당장 짜장면 값이 8,000원에서 7,500원, 7,000원으로 줄고 그러면 짜장면이 적어도 10% 이상 더 팔리고 그러면 소상공인이 살아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가세를 10%에서 5% 낮춰도 세금 안 줄어든다. 제가 보장할게요.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제가 박사 논문을 막 쓰던 당시에 그 당시에 뛰어나신 대통령 레이간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진짜 코웃음 쳤거든요. 레이간 대통령이 80년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였었거든요. 네. 레이간 대통령이 지금의 미국을 살린 분이에요. 그 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세수를 넣는다. 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제가 정부 그리고 정치 계속 이야기한 긴 말 하지 말고 10% 부가세를 5%포인트만 낮추면 전 최소한 1,000만 명의 중소자영업자 플러스 그 가족까지 하면서 2천만 명은 전에 없는 저는 호경기를 누릴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다시 네.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연말이 참 설레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어제 보니까요.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3대 지수 모두 또 최고가 달성했더군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